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20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86%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75% 상승했습니다. 자, 증시가 최근에는 다시 좀 살금살금 올라가는 분위기를 계속 조성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 1,000억 매수, 기관 투자자가 4,300억을 매수하면서 합쳐서 또 5,000억 가까이를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1,800억 매수, 기관 투자자가 370억 매수하면서 마찬가지로 크게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N자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61선 받치면서 추가로 이제 상승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공매도 금지 이후에 나타났던 그런 최고점에서 멀지 않은 그런 수준에서 주가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저점을 높이는 그런 추세를 만들고 있고요. 어느덧 21선도 열심히 좀 올라와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락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코스피는 한 절반 정도를 지금 회복을 했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증시의 상승을 가로막던 그런 이슈들이 이제 하나둘씩 해결이 되고 있고, 중동 전쟁도 조금씩 이제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휴전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전쟁이 이제 완전히 끝난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계속 부추기는 그런 이벤트들이 빨리 이제 해소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이슈들이 좀 잠잠해지니까 증시가 다시 좀 힘을 받는 듯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상승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지표가 떨어져서 그죠? 다시 인플레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준 거고요. 기준금리에 대한 동결이 이제 계속 예상되고 있고, 내년에는 금리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천천히 계속 이 분위기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급락 때 주었던 그 공포는 이대로 또 금방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번 올해 11월 말 12월에는 좀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 한 번씩 보겠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1,000억 정도 매수했고요. 확실히 계속 이렇게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빠지는 듯 하면서도 이 코스피 지표에 계속 들어와주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뭐 금융 투자 위주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확실히 최근에는 좀 매수세가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모두 코스피에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코스피에서 이탈하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유입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생각만 하더라도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증시 메리트, 그죠? 저점 메리트가 분명히 있고요. 기계적으로 빠져나갔던 그런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800포인트 회복했고요. N자로 좀 올라가면서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스피만큼 빠르게 회복을 하지 못했고 한 3분의 1 정도 지금 회복을 한 상태인데, 그래도 점점 이제 경기가 침체보다는 좀 활성화가 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다시 한번 그런 이 기술 종목들 위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이미 잡히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만 자체로도 어느 정도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침체 정도가 있죠. 그래서 아주 이 경기가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 침체가 오느냐, 아니면 적절하게 그냥 약하게 침체가 오느냐, 이런 정도가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약하게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죠. 왜냐하면 금리에 대한 추가 인상이 없고 이제 각 정부에 대한 그런 이제 보완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인플레가 잡히기만 한다면 금리를 이렇게 계속 높게 유지할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천천히 금리를 다시 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시장은 내년 상반기까지를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마무리를 하더라도 모건슬리는 내년 상반기에 6월에 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시장은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금리에 대한 인하 속도가 이전처럼 아주 빠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증시가 막 급격하게 완전히 일자로 올라간다기보다는 천천히 단계를 밟아가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기술주 위주로의 그런 경기 활성화가 다시 나타났을 때 좀 강한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도 천천히 좀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해외 증시는 니케이는 좀 하락했고요. 0.59%. 그 다음에 중국 증시, 상해 종합은 0.46% 정도 조금 올랐습니다. 미국 증시는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환율은 4원 정도 하락했고 1292원입니다.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가면서 진행 중입니다. 아래 꼬리를 달면서 점점 이제 낮아지는 모습이고요. 1280원대까지도 오늘 떨어졌다가 이렇게 다시 반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대로 반등을 하지 못하고 계속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사실 추세상으로는 어느 정도 하락 추세에 지금 이제 하락점에 도달을 했다라고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지금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고 그리고 환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이전에는 급락을 했을 때 이렇게 한번 튕겨주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금은 살짝 올라가는 듯 하면서 그대로 또 다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율이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좀 이제 눈여겨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참 극단적이죠, 시장이. 이렇게 1340원 이상으로 한번 치고 나갔다가 순식간에 이렇게 1290원까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시장이 형성된 이 가격들이 시장에 대한 이 절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라기보다는 모두 이제 심리에 의한 그런 상대적인 가치다 보니까 그 심리가 무너진다면 이렇게 빠르게 가격이 변동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가격대에 오랫동안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지금 시장이 좀 충격이 있는 거고 그 아래로 내려오고 싶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평소에 횡보하던 구간 안으로 지금 어떤 명분이 있다면 분명히 빠르게 진입할 거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00원대로 일단 진입을 했고 안정적으로 계속 진행이 될지는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약하게 상승 중이고 유럽 증시는 뭐 약하게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뭐 따로 이 뭐 상승 하락 크게 없이 진행 중이고 내일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인플레도 좀 잡혔고 금리도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그럼 이제 애매하게 경기가 약하게 침체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뭐 CPI 지표라든지 그리고 이제 전쟁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전체적인 증시 흐름 계속 짚어가면 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77달러로 또 올라갔고요. 급락을 하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다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예단하기가 어렵고요. 이런 상황은 그냥 전체적인 추세 정도로만 우리가 계속 읽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도 80달러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계속 떨어져서 뭐 인플레이션 지표에 좀 좋게 영향을 주면 좋겠지만 가격 변동이 또 갑자기 이렇게 커버리면 또 이제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뭐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77달러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 최근 한 3년 동안은 유가는 좀 높은 방향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국제유가에 대해서 수익을 얻고 있는 그런 중동 쪽 국가들, 그죠? 원유 생산 국가들이 이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도록 놔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 때문에 좀 이런 가격이 방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한번 계속 주목해 보겠습니다. 천연가스는 또 최근에 많이 올랐었는데 2.9달러로 이렇게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3.6달러까지 올라갔던 이 천연가스가 2.9달러로 순식간에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사실 뭐 퍼센트로 따지면 지금 이제 20% 이상 떨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급등을 했다가 이런 것이 굉장히 비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지표들이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접근해서는 절대 따라갈 수 없고, 네, 우리는 좀 전체적인 흐름만 지켜보자.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환율도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증시는 이제 반등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는 이제 상승을 멈추고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채권 금리 보겠습니다. 채권 금리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4.48%. 그래서 뭐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고요. 4.4%대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도 이 채권 금리도 5% 수준에서 지금 빠르게 떨어졌는데요. 일단은 4.4% 정도에서는 크게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점을 점점 낮추고 있고, 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분명히 이제 옆으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방향은 이제 더 떨어져서 이런 3.6%대 수준까지 좀 국제 금리가 안정적으로 진입을 하는 것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분명히 그렇게 되면 증시도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에 대한 상승 압박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국채금리도 좀 이제 어느 정도 상승 압박이 적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예산안도 네, 크게 무리 없이 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네,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채도 무리하게 많이 발행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상황을 좀 보았을 때는 증시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하락 분위기는 어느 정도 좀 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90원 상승해서 2.02% 상승했고요. 14,68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평소처럼 별로 없었습니다. 10원 정도 하락해서 14,670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네,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올랐기 때문에 올라갔고요. 2% 정도, 네, 그래서 코스피 반등한 수준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 움직임 모두가 그냥 증시에 대한 움직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도 지금 뭐 169만 주로 사실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정말 특이한 것은 공매도가 금지되고부터 이 거래량이 조금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매도 상환을 쫙 하고 나서는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서 진행 중이고요. 160만 주대 계속 이렇게 유지하면서 큰 거래량 없이 계속 진행 중이네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 뭐 바닥은 확실히 잡은 것 같고 증시 전체가 반등하면서 같이 좀 올라가주고 있고 21선도 이렇게 추세에 따라서 점점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는 사실 이렇게 세기형 수렴으로 좀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대한 하락이 크게 없다면 이제는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런 이 자리를 잡는 타이밍에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면 지금 이 가격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그 타이밍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61선, 121선 점점 이제 하락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점점 모이면서 네, 수렴 패턴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증시 분위기가 좋으면 또 올라가고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좋은 소식이 들리면 또 올라갈 거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여유롭게 좀 지켜보겠습니다. 월봉도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네, 급락했던 그 전달의 월봉을 조금씩 메워주고 있습니다. 60월봉 지키면서 월봉 반등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거래량은 뭐 계속 줄어들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좀 거래를 실으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그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 19만 9천 주 매수했고 외국인 투자자가 28만 9천 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매수 진행되었고요. 기관 투자자는 뭐 대부분 물량이 금융투자 19만 주 매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수급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투신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연기금 투자자도 그렇고 네, 나머지 기관 투자자들은 뭐 크게 매수 매도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는 이틀 정도 또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지만 오늘 또 물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실 매도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네, 향후 움직임은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이제 계속 연일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날에는 금요일에는 좀 매도를 했지만 오늘은 또 그 이상 매수를 해주면서 매수량을 계속 늘려가고 있고요. 공매도를 뭐 본격적으로 상환하면서 지분을 늘리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공매도 상환을 크게 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지분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매도를 늘려놓은 모관서울 지분 말고 지금 다른 외국인 투자자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매수하고 있냐라고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결국에는 특정 기간에 이렇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게 이제 11월 30일 정도 다음 주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MSCI 리밸런싱에 맞춰서 그 수급이 움직일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면서 지켜보고요. 이제 뭐 이번 주하고 다음 주면 11월 달도 끝입니다. 네, 그래서 금방금방 또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오늘은 전반적인 이 테마도 다 괜찮았고요. 뭐 관련된 나머지 종목들도 다 좋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하게 두산 에너빌리티만 올랐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공매도 잔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는 1224만 주입니다. 전날보다 한 8만 주 정도 줄었고요. 조금씩 정말 티 안 나게 줄이고 있죠. 그래서 어느덧 이제 한 100만 주 가까이가 11월 6일에서 지금 이제 11월 16일까지 한 10일 정도 만에 이렇게 줄었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줄어들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17일, 11월 20일 모두 공매도 1거래는 크게 없었고 잔고가 더 줄어드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야금야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미 어느덧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한 10%까지 13%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지분 먼저 보게 되면 28만 8천 주 수준에서 16만 9천 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3.03%까지 지분을 지금 높여놨는데 아직까지 공매도 잔고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공매도 잔고를 저렇게 다 상환해버리면 지금 지분이 한 14% 이상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매수하는 이 외국인 투자자는 공매도와는 좀 별개인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교환이 되는지는 계속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한증권은 매일매일 지금 이제 매수 상위에 위치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공매도 창구죠. 그래서 신한증권은 꾸준히 이렇게 매수를 해줍니다. 매도에는 오늘 보이지 않았고요. 근데 또 오히려 이렇게 집계를 해보면 모관서울이 지금 매도를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한증권은 매수, 모관서울은 매도 이렇게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계속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20일 동안 평균을 해보면 신한증권은 89만 주까지 90만 주까지 이렇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신한증권에서 매수 창구가 들어와 주면서 공매도가 조금씩 줄고 있고 일단은 뭐 공격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뭔가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수는 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도는 확실히 줄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는 뭐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지분까지 확인했고 대차 잔고도 보시면 오늘 상환되었네요. 네, 38만 주 상환, 체결이 29만 주 돼가지고 한 10만 주 정도, 그죠? 9만 주 정도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819만 주 이렇게 상환이 되어서 점점 이제 대차 잔고가 줄어들고 있고 2,937만 주에서 2,819만 주 이렇게 대차 잔고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공매도 잔고와 함께 대차 잔고가 이렇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외국인 투자자 중에서도 이제 공매도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모건 스탠리의 매수가 언제 등장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빠르게 이제 이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뉴스케일 파워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릴까요? 자, 뉴스케일 파워가 SMR, 그죠? 기사 회생을 한다. 그래서 미국의 정부의 조단위 지원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최소 112억 달러의 지원 예산안 하원이
예산안이 하원 통과를 했고요. 연내 이제 대통령 서명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에서는 SMR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미국 정부가 비용 상승과 설계 변경 등의 문제로 자초설이 불거진 미국 소형 모듈 원전 SMR 개발 업체 뉴스케일 파워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10수조 원 단위의 그런 자금 지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SMR 개발과 판매를 진행할 방침인 만큼 최근 국내외에 퍼진 SMR 회의론이 반전될지 주목된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SMR에 대한 그 프로젝트가 첫 번째 아이다호주의 프로젝트가 좌초가 되면서 이 SMR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뉴스케일 파워, 우리나라 SMR도 있는데 왜 미국에 투자해서 이 관련 기업들이 큰 투자를 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다행히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미국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굉장히 크게 투자를 하고 있고, 향후 2050년까지 그 비중을 많이 늘리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정상회담인가요? 거기서도 이제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확대 방안을, 협력체를 이렇게 나타낼 것 같고요. 거기에 우리나라도 같이 껴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그런 원자력 협력이 또 물거품처럼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또 뒤에 빛을 발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뉴스케일 파워가 특히 한국과 미국의 그런 협력체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좌초가 되었지만 자금 문제는 이 예산안으로 해결이 될 것 같고, 두 번째 프로젝트 무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게 루마니아 프로젝트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폴란드, 그 다음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도 계속 뉴스케일 파워의 3, 4, 5호기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SMR 기자재 공급은 점점 가시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큰 기대감을 가져와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경북 울진 쪽에 SMR을 지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서울대학교에 또 E2 센터를 지으면서 그 뉴스케일 파워 SMR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점점 우리나라에도 상징적인 SMR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반대쪽에서는 왜 우리나라도 ISMR이 있고 SMR을 개발하고 있는데 꼭 미국 거를 써야 되느냐. 뉴스케일 파워 것도 사실 아직 인정이 되지 않았는데 완벽하게 이 성능 검증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거를 개발하지 왜 미국 거를 들여와서 경북 울진에다 짓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근데 그 얘기를 보고 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전은 깎고 신재생 에너지 바우처 늘렸다. 국회 산자위 예산안 의결.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20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래서 산업부의 원전 예산이 크게 삭감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에너지 바우처 예산이 대폭 늘어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인 걸 보면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 112억 줄었고요. 그다음에 원전 생태 금융 지원 사업 1,000억 줄었고요. 원전 수출 보증 250억 줄였고요. 그다음에 원전 기자재 성금 보증보험, 부품 장비 개발 60억, 혁신형 SMR, ISMR 기술 개발 332억 원도 이렇게 줄였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ISMR을 완전히 이제 예산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기업이 나서가지고 미국 SMR을 이렇게 먼저 투자를 했고, 그걸 이제 우리나라 쪽에도 짓는 걸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SMR도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SMR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저렇게 막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혀 성립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찌감치 국내 투자를 하지 않고 해외 투자를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고요. 네, 미국은 저렇게 신재생 에너지도 투자를 하고 SMR, 뭐 원전 에너지, 모든 에너지원을 저렇게 예산을 통과시켜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이 한쪽만 자꾸 죽이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뭐 신재생 에너지, 네, 당연히 투자해야겠죠. 근데 이렇게 한쪽을 죽이고 한쪽만 극단적으로 밀어주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지만 그 반대에 대한 투자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컸고, 그죠? 거기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사실 5손가락에 드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반면에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일찌감치 유럽 쪽에서 이미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유럽 기업들이 왜 신재생 에너지가 가느냐? 거기에 환경이 좋기 때문이거든요. 당장 풍력만 비교하더라도 유럽은 이제 14, 15메가와트급 대형 풍력 터빈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겨우겨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8메가와트급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고요.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태양광 모듈을 하는 그런 모듈 근본적인 부품은 다 중국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하나 솔루션이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부가적인 사업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 원자력 에너지는 우리나라 주도하에 할 수 있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나라 주도하에 진행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무리 개발을 하더라도 이 격차를 줄이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이미 오랫동안 먼저 개발한 국가들이 있는데 그걸 따라잡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원전에 대한 기술에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산업을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가 죽이겠다고 하니 이게 뭐 이 기술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술을 가진 사람들도 돈을 벌어야 하니 돈이 없는 시장에 굳이 남아있을 필요도 없고 당연히 해외로 나가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지 않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고 일단 뭐 기업체들 위주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상생 협력을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안을 편성했기 때문에 기업들 위주로 좀 돌아갈 것 같고요. 요런 때에 좀 이제 수주 하나가 터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원전 내년 초에 좀 좋은 소식이 예상되는데 한 2달 정도 뒤에 어떤 소식이 또 기다리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에너지는 효율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고 한쪽을 죽이는 것보다는 다각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상풍력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많은 투자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완도금일 해상풍력, 완도금일 해상풍력 1, 2단계, 그 다음에 안마 해상풍력, 신안 우이 해상풍력, 나골 해상풍력, 한동 평대 해상풍력, 고창 해상풍력 해가지고 총 2기가와트가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풍력 터빈, 베스타스, 지멘스 가면서 베스타스, 벤시스, 밍양 이렇게 해외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 딱 하나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 들어갔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CS 윈드, 그 다음에 뭐 현대 일렉트릭, 네, 그 다음에 뭐 그런 다른 기업들, SK 에코플랜트 이런 기업들은 해상 풍력의 그 주요 이 터빈, 이 블레이드 이쪽이 아니고요. 그 밑에 있는 하부 구조물, 뭐 전선 까는 뭐 그런 건축물 구조 이 건설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메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래 이 건설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요. 지금 핵심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일하게 이렇게 국산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해외 기업들과 이 어려운 경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멘스 가메사와 두산 에너빌리티는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안마 해상풍력과 한동 평대 해상풍력이 좀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한 가격을 입찰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 건설 비용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값싸게 짓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되었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 건설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가격을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국산화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에 대한 비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컨소시엄이 상당히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해상풍력 쪽,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쪽에 좀 투자를 많이 해서 저런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 제3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그렇게 그런 면에서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그게 뭐 하루아침에 역전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잘하는 기술도 살려야 된다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 미국 쪽에서도 그렇게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시간의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동안 너무 급락을 했죠. 그래서 프로젝트 자초와 이제 이 예산안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말도 안 되게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빠르게 좀 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요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소식은 아니네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디지털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뭐 그런 크랙이라든지 용접 불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좀 검사시키는 비파괴 검사도 핵심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DX 포럼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AI를 활용해서 이렇게 각종 산업에 대한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한 사례를 소개를 했고요. 그런 이제 크랙을 뭐 미리 찾는다든지 그런 진단을 좀 자동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제품을 잘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과 그 다음에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좀 아주 전체적인 사이클을 형성을 해서 이 에너지 플랜트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체계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느껴지고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최초로 해외 수출을 했던 그 바라카 원전이죠. UAE 바라카 원전이 4호기가 이제 내년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앞당겨서 조기 상업운전을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차질 없이 잘 진행했기 때문에 1, 2, 3, 4호기가 매년 이렇게 차곡차곡 순차적으로 상업운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UAE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사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그런 지폐에도 이렇게 바라카 원전에 대한 그림을 새기면서까지 업적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빠르게 준비를 해주고 있고 운영 허가를 획득해서 이제 곧 이 상업운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상업운전이 끝나고 나면 내년 상반기 이후에 바라카 5, 6호기에 대한 후속 사업의 향방이 또 이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저 한 6개월 전인가요? 이 바라카 원전에 대한 이 5, 6호기 검토를 이제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아직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라카 원전은 지금 8호기까지에 대한 부지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5, 6호기는 이미 그 부지가 어느 정도 다져져 있고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또 이제 수주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 상업운전 마지막 거 잘 진행해서 대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우디 원전, 뭐 나머지 그런 다른 국가들의 원전들은 아직까지 뭐 추가 소식은 없는데요. 기대하는 것은 뭐 폴란드 원전, 그 다음에 체코 원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 기업들도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이런 전체적인 이 에너지 상황을 계속 이해를 하고 그리고 한쪽에 뭐 너무 편중되는 에너지보다는 좀 효율에 맞춰서 하나가 부족할 때 하나가 메워줄 수 있는 그런 좀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다각화를 이미 했고 2차 전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소 연료 전지도 할 수 있고, 뭐 원전도 할 수 있고, SMR도 할 수 있고, 그죠? 해상 풍력도 할 수 있고, LNG 가스 쪽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주 맞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믿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